개빈 뉴섬 주지사가 노숙자촌 정리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내 18개 도시에 총 1억 3,100만 달러 보조금을 투입합니다. 대학의 이름을 빌려서 캠프를 진행하는 부트캠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강사진이 수준 미달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신임 국장으로 짐 맥도넬 전 셰리프 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맥도넬 신임 국장은 신뢰받는 경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세븐일레븐에 떼강도들이 침입해 종업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며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시가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합의금 지급으로 파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베니스 운하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LA시를 상대로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가주를 강타한 폭염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폭염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은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 발의안 10개 가운데 특별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민 발의안 36에 대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불복을 집중 공격하며 두 번째 임기는 허락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주를 또 방문했습니다. 최근 8일간 네 번째 방문이고 이번 주에는 펜실베니아를 2차례나 방문하면서 경합주 방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헐린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노스캐롤라이나에 군병력 500명의 추가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허리케인이 북상 중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가 가라앉지 않는 이른바 노 랜딩 가능성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 발견에 기여한 생물학자 미국의 빅터 엠브로스와 게리 럽컨에게 돌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계약을 하고 러시아에 맞서서 싸운 70대 미국인이 러시아에서 징역 6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3차전은 내일부터 샌디에고로 장소를 옮겨서 진행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6.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전에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또 세븐일레븐입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집단 습격 사건으로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일요일 오전 1시 30분경 애너하임 사우스노트 애비뉴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마스크를 쓴 남성들로 구성된 집단이 편의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하고 물건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폭행당한 종업원은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남가주에서 이런 세븐일레븐 편의점 대상의 떼강도 사건, 플래시몹 스타일의 강도 사건은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남가주 지역에서 치안 불안 우려를 높여온 백화점 떼강도 사건이 벨리 지역 웨스트필드 토펜가몰에서도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가면을 쓴 20여 명의 용의자들이 몰래의 명품 매장에 들여닥쳐 핸드백과 의류를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경 카노가팍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토펜가 쇼핑몰에서 20여 명의 강도가 침입해 플래시몹 강도 행위를 벌였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의류를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용의자들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뒤 쇼핑몰 내에 있는 놀스트롬 백화점 발렌티노 매장 안을 급습해 빠른 속도로 물건을 쓸어 담아 도주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 이후 LA 카운티에서 조직적인 소매 절도가 증가한 가운데 대규모 강도가 몰려드는 이른바 플래시몹 떼강도 사건이 줄을 잇고 있어 한인 등 사업체들과 주민들의 치안 불안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한인 운영 휴대폰 수리 업소도 지난주에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업주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가게 내 감시 카메라 영상을 올려서 또 많은 한인분들이
보기도 했었죠. 800 다운타운 사우스플라워 스트리트에 위치한 휴대폰 매장에 괴한이 드라이버로 간단하게 유리창을 팍 깨더니 침입해 $1,000 상당의 물건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매장의 두꺼운 유리 그냥 드라이버 하나로 박살이 났습니다. 용의자는 유리를 깨고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 없이 곧바로 매장 안쪽 창고에 들어가 휴대폰 케이스 등 $1,000 상당의 제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들고 매장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당연히 용의자 검거는 실패했습니다. 피해 업주는 같은 업종을 운영했던 전 주인도 강도 피해로 결국 장사를 포기했던 것으로 안다며 유리병만으로는 사업체를 보호하기 어려워 철조 셔터를 설치하는 것을 현재 고민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000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지만 이 또 부서진 유리며 가게 보안이며 다시 해야 되는데 또 많은 돈을 들이게 됐습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5일 산타모니카 경찰서 앞에서 경관을 칼로 찌른 남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5일 오후 5시 21분 30대 남성이 산타모니카 경찰서 앞에서 경찰관 한 명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칼을 휘둘렀고 칼에 찔린 경관은 경찰서 건물 뒤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계속 따라오자 부상한 경관은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칼에 찔린 경관도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A 전역에서 다양한 범죄 피해 신고를 이제는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경찰국이 그동안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제공하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한국어로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LA 한인회는 LA 시정부와 LAPD 간의 협의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오던 한국어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공식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는 각종 범죄 피해 신고 시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오던 LA 지역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 온라인 신고 서비스 도입을 건의해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성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범죄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LAPD는 경찰 대응이 필요한 비응급 상황에는 전화로 신고하고 응급 상황이거나 범죄가 진행 중일 때 반드시 911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안내했습니다. 또 증오범죄, 전기 자전거 절도, 전기 스쿠터 절도, 전동 휠체어 절도 등은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다며 이것은 지역 경찰에 직접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4월 캐런베스 LA 시장, 도미니크 최 LAPD 임시국장 등을 초청한 한인타운 치안 간담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 온라인 신고 서비스 도입을 건의해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이번 한국어 온라인 신고 서비스 도입은 도미니크 최 LAPD 임시국장이 남긴 큰 성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캐런베스 LA 시장이 지난 금요일 짐 맥도널을 LAPD 신임 국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런베스 시장은 맥도넬 신임 국장이 뛰어난 리더십으로 LA 시내 범죄 감소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짐 맥도넬 신임 국장은 이 자리에서 LAPD 수장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LA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LA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베스 시장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넬 신임 국장은 공공안전 강화와 LAPD 경관 채용을 늘리고 기존 경관들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통해 줄어든 LAPD 경관 수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것, 대중으로부터 LAPD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발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In simplest terms, my goals are to enhance public safety, to grow our department back to full strength through a solid recruitment and retention campaign, to strengthen public trust, the foundation of all we do, to further develop community relationships and to be able to take that to new levels, to ensure respectful and constitutional policing practices. 맥도넬 신임 국장은 LAPD와 LA 카운티 셰리프, 롱비치 경찰국에서 40년 경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LAPD에 1981년 21살의 나이로 입단해 29년 동안 근무하며 LAPD 제1부국장까지 올랐으며 LAPD에서 살인과 조직폭력범죄, 풍기단속반, 순찰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0년에는 LAPD에서 퇴직하고 롱비치 경찰국장이 되어 약 5년간 재직했습니다.
2014년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으로 선출돼 당시 스캔들로 흔들렸던 셰리프국을 인수받아 4년 임기 동안 대중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 출신 가정에서 보스턴에서 성장해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의 세인트 안셀름 대학에서 형사사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USC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짐 맥도넬 신임국장은 LA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짐 맥도넬 국장은 오랫동안 LA 일원 치안당국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인품이 훌륭하고 리더로서의 자질이 출중하다는 좋은 평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 시장이 차기 LAPD 국장으로 백인을 선택했다는 것은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라티노나 여성을 LAPD 국장으로 선임할지 모른다는 추측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LAPD 임시국장을 맡았던 도미닉 최 국장은 7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전의 포지션인 수석 부국장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미닉 최 국장은 임기를 마친 소감으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부국장으로서 조직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큰 조직의 책임자가 되는 것의 복잡성도 이해하게 됐다며 이런 기회를 준 시장과 경찰위원들 그리고 이 도시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y journey was incredible. It was such a great experience, and as assistant chief, you start to think that you really understand the organization and the complexities of being the chief of such an organization. I've learned so much. I'm grateful to the mayor and the commissioners and this city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However, I think we're in great hands with Chief Jim McDonald, and I'm excited and I'm 그러면서 짐 맥도널 국장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미닉 최 국장의 선임은 임시직이긴 하지만 LAPD의 최고 수장 자리에 7개월간 있으면서 한국 커뮤니티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오는 11월 5일 선거에 붙여지는 주민 발의안 10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 발의안 36에 대해서 현재 유권자 지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이 주민 발의안 36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시 버클리 정부연구소가 LA타임즈와 공동으로 실시한 새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주민 60%가 소매절도와 마약 범죄에 대해서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주민 발의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는 반대, 19%는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공화당원과 무소속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고 민주당원들도 다수가 지지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주민 발의안 36에 대한 지지율은 83%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47%가 주민 발의안 36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28%, 25%는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유권자들만 유일하게 이 법안에 반대했고 백인과 아시아계, 라틴계 유권자들은 대체로 지지했습니다. 지지 이유는 재범자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가주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로 인상하는 주민 발의안 32와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주민 발의안 33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의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한 주민 발의안 32에 대한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민 발의안 32는 대도시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에서는 유권자 56%, LA 카운티에서는 50%의 유권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랜드 엠파이어와 센트럴 밸리, 센트럴 코스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가주에서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주민 발의안 33에 대한 지지도 미지근해졌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40%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지만 9월 말에는 그 수치가 37%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습니다. 11월 선거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3,045명의 가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모닝뉴스 일부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가자 전쟁 1년입니다. 가자 전쟁 1주년을 맞아서 LA 곳곳에서 관련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LA 유대인 연합에서 시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운타운 그랜드팍에서도 1년 관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점령에 반대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인데 수많은 인파가 지금 다운타운에 오늘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친이스라엘 시위대들의 이 다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양측의 시위대들이 오늘 다운타운에 모이니까 다운타운에 나가실 생각이신 분들 혹은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 일찍 귀가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7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역시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지난 주말보다는 낮아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상태입니다. 특히 벨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까지는 세 자릿수를 계속 기록하는 폭염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화요일인 내일 벨리 지역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져 한결 수월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대체로 평균 기온을 웃도는 상태가 유지되겠고 주말에는 예년 기온으로 돌아서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7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5도, 61도, 해안 지역은 72도, 6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6도, 낮 최고 기온은 76도 예상됩니다. 인랜드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해 남가주 지역이 흔들렸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 50분경 샌바나디노 카운티 온타리오에서 남동쪽으로 2.48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초기 규모는 4.3으로 발표됐지만 4.0으로 정정됐습니다. 여러 차례 여진이 이어졌고 가장 강했던 여진은 새벽 4시 4분에 발생한 규모 2.5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대부분 남가주 지역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랜드 지역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LA경찰국 LAPD가 지난 금요일 웨스트필드 토펜가 쇼핑몰에서 발생한 플래시몹 스타일의 강도 사건과 관련해 4명의 성인과 2명의 미성년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15분경 빅토리 블루바드에 위치한 쇼핑몰 내 두 매장에서 12명의 용의자들이 불과 몇 분 만에 9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LAPD 조직 범죄 전담반은 신속히 용의자들과 관련된 차량을 특정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경 LAPD 남서부 지역 경찰관들이 5명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이들 가운데 3명의 성인과 미성년자 2명이 강도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뒤 헌팅턴 비치 경찰서 소속 경관들은 여성 운전자가 탑승한 또 다른 차량을 발견해 역시 체포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플래시몹 스타일의 강도 사건이 남가주 전 지역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범죄 증가 배경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4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LA 카운티 선거국이 지난 3일부터 우편 투표 용지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용지를 작성한 뒤에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또는 곳곳에 설치된 우편 투표지 수거함 드롭박스에 넣으면 됩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카운티 전역에 400개 이상의 투표지 수거함이 설치됐다며 거주지와 가까운 투표지 수거함 위치를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LA 한인타운의 경우에는 피오피코 도서관 앞, 윌셔와 버몬트 메트로 전철역 앞, 브레시 파운데이션, 펠리페 드네브 도서관 등등의 투표지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지를 우편 발송할 경우 선거 당일 혹은 그 전 날짜에 소인이 찍혀야 되고 선거국에 7일 이내에 선거가 끝난 뒤 7일 이내에 도착하면 인정됩니다. 선거공원 현장 투표센터의 경우는 오는 26일부터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는 작성한 우편 투표를 현장에 투표센터에 제출해도 되고 아니면 사전 투표센터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투표센터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권자들은 오는 21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총무처 장관실은 모든 캘리포니아주 등록 유권자가 우편 투표 또는 현장 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며 유권자 등록 및 등록 여부 확인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자이며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중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고 투표 권리 행사에 정신기능 이상으로 인한 법률적 제약이 없다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한인단체들은 연합 유권자 등록 캠페인 전개도 준비 중입니다. 폴리티컬 데이터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약 9만 6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한인단체 및 정계 관계자들은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유권자 등록을 한 한인들도 투표 참여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시가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합의금 지급으로 파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촌의 정리를 위해서 1억 3,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에서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LA시가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합의금 지급으로 파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LA시 콘트롤러가 경고했습니다. 콘트롤러인 케네스 메지아 씨는 소셜미디어 X에 LA시 파산 경보라는 글을 올리고 시정부의 소송 합의금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LA시는 이번 회계연도의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8,7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3개월 만에 이미 9,7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9,700만 달러 중 무려 5,940만 달러는 LA 경찰국과 관련된 소송 합의금이었습니다. 기타 항목이 2,17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는데 메지아 씨는 이 금액의 대부분이 2개 케이스에 연루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케이스는 가로등 상단의 고정물이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진 데 대한 보상금으로 1,050만 달러가 지급됐고 또 다른 케이스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된 개가 공격해 주민 한 명이 팔을 잃은 사건으로 750만 달러가 지급된 사례입니다. 거액의 소송 합의금은 해당 책임을 발생시킨 LAPD나 LA 가로등국이나 동물서비스국 같은 개별시 부서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시민들을 위한 도시서비스와 자원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일반 자금에서 대부분 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촌 정리를 위해 가주 내 18개 도시에 총 1억 3,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노숙자 캠프를 정리하고 노숙자들에게 쉘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LA시는 이 중에서 1,13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수혜 도시들은 주 정부의 노숙자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발표는 노럭시가 주택법을 위반한 노숙자와 주택 관련 지원금 수혜 자격을 박탈당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가주 내 노숙자촌을 즉각 철거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시정부에는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베니스 운하에서 지난 4월 노숙자 남성에게 성폭행과 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LA시를 상대로 500만 달러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베니스 운하에서 산책하던 50대 자매가 흑인 노숙자로부터 성폭행과 구타를 당했고 자매 중 동생은 뇌사 상태에 놓였다 숨졌습니다. 메리 클라인으로 알려진 이 소송 자매 언니는 턱 부위와 뇌 부위에 손상을 입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했다 퇴원했으며 LA시를 상대로 50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시가 거리 안전을 지키지 못해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의 대학에서 재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단기간에 가르치는 부트캠프가 주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진이나 프로그램이 대학과 무관한 경우가 많아서 고액의 수업료를 내고도 등록한 수강생들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국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는 칼텍이 제공한 클라우드 컴퓨팅 부트캠프에 고액의 수업료를 내고 등록했으나 프로그램이 칼텍과는 무관했다는 것을 깨닫고 수강생들이 허탈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칼텍을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수강생들은 컴퓨터 기술을 배워 IT 업계에 취직하려는 꿈을 가지고 $9,000의 수업료를 내고 칼텍 웹사이트에서 홍보하는 온라인 부트캠프에 등록했습니다. 칼텍 웹사이트에 따르면 부트캠프를 마친 수강생들에게는 주황색 로고가 새겨진 칼텍 수료증을 준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프로그램은 칼텍과는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부트캠프의 수석 강사는 남가주가 아닌 미시시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코스 진행자는 인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칼텍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칼텍이 특정 회사의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아웃소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집단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수강생 한 명은 지난해 칼텍과 기업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칼텍 브랜드가 새겨진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의 팝업 광고를 보고 $14,000의 등록금을 내고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 강사 중 한 명이 칼텍 교수가 아니라 부트캠프 프로그램 졸업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칼텍의 명성을 보고 부트캠프에 등록했을 때에는 객원 교수나 적어도 칼텍 박사과정의 강사를 기대했다며 속은 것 같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비학위 수여 온라인 프로그램의 문제는 학교 이름이 들어간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직원이나 커리큘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주에서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외부 기업에 대한 정부 기관이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주는 공립대학의 이름을 걸고 실시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관리한 것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대학과 기업들이 파트너가 돼서 사용하는 이런 전략이 특히 재원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4년이 소요되는 대학 학위 대신에 단기간에 코스를 수강해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트캠프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프로그램이 퀄리티 컨트롤이 되지 않고 이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울린다는 지적입니다. 대학은 기업과 파트너가 돼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등록 학생 한 명당 수천 달러를 벌 수 있고 업계 전체가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지난 주말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한국 유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미국 내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지원하는 북미 거점 한국유학지원센터를 교육원 내외 개설한 것을 계기로 이틀간 일정으로 유학 박람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유학에 관심 있는 경우 많다 보니까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몇 명이 방문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미국인 학생들이 방문했습니다. 정확한 집계 그리고 내용 나오는 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적항공사의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의 초과 수화물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수화물은 승객에게 기본, 즉 무료로 제공되는 위탁과 기내 수화물의 개수와 중량을 넘는 수화물을 말합니다. 개수에 따른 초과 요금은 각 노선별로 만원에서 4만원까지 인상됩니다. 한국 출발로부터 비행시간 1시간 30분 이내 단거리 노선은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고 유럽과 아프리카, 대양조 노선은 현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곳 미주 노선은 현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을 집중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소셜네트워크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패했는데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무장한 군중을 의회 의사당으로 보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목숨까지 위협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그에게 두 번째 임기를 허락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내용의 글에 이어서 이런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광고 영상도 올렸습니다. 해당 광고는 대선 경합주에서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리티코는 광고에 대해서 해리스 캠프에서는 보기 드문 공격이라며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의회 의사당 습격 사건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해리스 캠프가 선거 캠프 유료 광고에서 이를 공격한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자신이 7월에 총격을 당한 유세 현장을 12주 만에 다시 찾아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기를 멈추지 않겠다. 자신의 상징이 된 싸우자, 파이트 구호를 다시 외쳤습니다. 이날 유세에는 부통령 후보 제이디 벤스 연방 상원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도 총출동해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선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시의 야외 행사장인 버틀러 팜쇼에서 열린 대규모 유세를 통해 약 90분간 연설했습니다. 11월 5일 대선을 31일 앞둔 이날 행사장을 꽉 채운 청중들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주 전 우리는 모두 미국을 위해 총에 맞았다며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요일에 유세한 곳은 지난 7월 13일 20살의 남성 토마스 크룩스가 유세 연단에서 연설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소총으로 총알 8발을 발사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월 피격 장소에서 대규모 유세를 개최하면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상기시키려 애쓴 것은 해리스 부통령과의 초박빙 대결 속에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경합주 가운데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 막판 바람을 다시 일으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피격 이틀 뒤에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7월 중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는 최고조로 치달았는데 이날의 유세를 통해서 그 동력을 되살리려 시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북부 핵심 경합주 위스콘신을 찾아 러스트벨트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제까지 최근 8일간 위스콘신주를 4번 방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건너 한 번씩 이곳을 찾는 셈입니다. 위스콘신이 대선 승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주노에서 가진 유세에서 외국산 상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자신의 공약을 강조하며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비판 공세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대선을 30일 앞둔 어제 이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낙태 문제와 중동 이슈를 쟁점화하며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CBS 시사 프로그램인 60미닛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등으로 전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스라엘과 영내 아랍 국가에 휴전을 위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과 관련해 우리가 제공한 지원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200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자국과 국민을 방어할 수 있었다며 하마스와 헤즈볼라 또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을 생각할 때 이런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미국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CBS가 시사 프로그램 60미닛의 해리스 부통령 인터뷰 내용을 방영하기에 앞서 공개한 2분 분량의 인터뷰 영상에서 소개된 것입니다. 이 60미닛의 본 방송은 7일 오후 8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ABC 방송의 더 뷰, 하워드 스톤의 라디오쇼, 또 CBS의 톡쇼 등에도 연달아 출연해서 인터뷰할 예정이라고 대선 캠프 측은 밝혔습니다. 한편 자식이 없는 켈러이드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츠 상원의원이 2021년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발언한 것으로 올해 대선 레이스에서 다시 회자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남편 더그 에모프와 사이에 직접 낳은 자녀는 없지만 에모프의 전처 자녀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이 아이들을 죽도록 사랑한다며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점점 더 우리 모두는 지금이 더 이상 1950년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펜실베니아 유세에서 여성의 보호자라고 자임한 데 대해 트럼프 낙태 금지를 하는 것이 20개수나 된다면서 트럼프는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본 노스캐롤라이나에 군병력 500명의 추가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 추가 지원 요청에 따라 첨단 기술 자산을 갖춘 현역 병력 500명의 대응 및 복구 노력을 지원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피해 지역에서 복구를 지원하는 군 병력은 1,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남동부 플로리다 주민들이 잇따른 허리케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열대성 태풍 밀턴의 위력이 허리케인 1등급으로 강화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허리케인의 등급은 그 위력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고 숫자가 클수록 그 위력도 커집니다. 현재 최고 시속 128km인 밀턴의 속도는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9일경에는 시속 180km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밀턴의 등급은 최소 3등급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재 국립허리케인센터 측의 분석입니다. 밀턴은 플로리다에 상륙한 이후에도 위력이 계속 커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가 공식화되기도 전에 시행을 막으려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연방법원이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에 대한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을 해제한다고 지난 2일 판명했지만 바로 다음 날 미주리 연방법원이 새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에 대해 다시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는 하루 만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달 3일 조지아, 플로리다, 알래바마, 아칸소,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등 공화당 성향의 7개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권한이 없음에도 대규모 학자금 탕감을 시행하려 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가 가라앉지 않는 이른바 노 랜딩, 무착륙 가능성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미국 경제는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에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완만하게 성장도 하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급격히 주저앉아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경착륙, 하드랜딩이 나올 것이냐가 관심거리였지만 이제는 아예 경기가 내려오지 않는 노랜딩, 무착륙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랜딩 경기 무착륙은 연착륙보다도 더 경기가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높이고 또 금리 인하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투자자도 많은 상태입니다. 엑선모빌 등 거대 석유화학 기업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면 폐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군인 이들은 애초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반대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자사의 저탄소 에너지 프로젝트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석유 가스 생산 회사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의 비키 헐럽 CEO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공기 중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자사의 막대한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엑슨모빌 역시 트럼프 대선 캠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를 보존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현재 전기차 캐즘, 즉 일시적인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산업연구원은 어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보고서는 해리스 부통령 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된 현재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철강과 화학, 바이오, 의약품, 방위, 기계까지 모두 8대 주력 산업의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는 해리스 후보 당선 시 자동차와 배터리, 방위 산업회사의 청신호를 전망했습니다.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와 함께 수요 캐즘을 겪고 있는 배터리 산업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지원 강화로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이 늘어나고 주요국으로의 방산 공급망 진입 기회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맹 파트너 국가와의 연계와 협력을 중시하는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공급망 전환의 예측 가능성은 높지만 노동 친환경 요건에 기반한 비관세 장벽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한국 철강화학산업의 교육 조건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난 주말 다저스 때문에 재밌는 경기 많이들 보셨죠? 네. 그런데 어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고, 매너도 지고, 관중들도 패했습니다. 어제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LA 다저스 간의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7회에 관중들이 경기장 안으로 물병을 던지고 먹던 햄버거 핫도그 던지고 그래서 경기가 잠깐 중단됐었죠. 네. 다저스 팬들이 항의하면서 이렇게 물병을 투척하고 그랬던 건데 굉장히 매너가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다저스 그 전날 오타니 홈런 등으로 7대5 역전승을 거두고 1차전 승리를 했잖아요. 2차전 어제 경기에서는 다르비쉬 유에게 꽁꽁 묶이면서 2대1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7회부터 경기장의 관중들이 그렇게 물건을 투척하는 난동까지 부리면서 경기에서도 지고 매너에서도 졌습니다. 다저스는 이제 오늘 하루 쉬고요. 내일부터는 경기장을 샌디에고 파드레스로 옮겨서 치러지게 됩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2경기 펼쳐집니다.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캔자스시티와 뉴욕 간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